최상천의 사람나라 26강 대한민국 때 박정희의 대박전쟁 12번째 피라미드 경제 빨대 박정희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박정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 박정희가 빨갱이 짓 하다가 무기징역 받았다는 거, 빨갱이 또 이 동지를 다 팔아먹은 배신자라는 것, 그 다음에 독재자라는 것, 그 다음에 말년에 참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거 국민적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정희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죠? 그런 인간이라면은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마 침을 안 뱉겠어요, 그죠? 뭐, 그 중에는 가래를 뱉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데 한국인은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올까? 북한 사람들이, 그죠? 김일성에서 못 빠져나오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래요. 한국 사람은 그나마도 반쯤은 빠져나왔어요, 그죠? 반쯤은, 반 가까이는. 근데 김대중, 노무현을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이 박정희 숭배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아직도 한 30-40% 정도는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뭐겠어요? 우리가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건 박정희 덕분이다. 세상에 지금 밥 못 먹고 사는 아시아 국가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그게 다 독재자의 덕이 돼야 될 텐데, 왜 한국과 북한만 유독 이렇게 독재자를 숭배할까? 독재자 숭배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만 유일하게 남북이 합쳐서 독재자를 5000년 역사의 최고 영웅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층 이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이 박정희 숭배의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건 박정희 덕분이다. 그건 뭡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기획하고 실행하고 완성한 사람이 박정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게 정말일까? 근데 그죠? 그게 신화라는 걸 밝혀도, 그죠?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뭐고, 진짜 박정희 경제체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게 딴 나라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얼토당토한 신화인가를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그렇지만, 그죠? 이게 신화라는 걸 밝혀도, 그죠? 거기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한 30-40%는. 이게 참 한국 사회의 큰 불행이에요. 그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면은 독재 정권, 그 사람들 투표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독재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 한국의 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마 젊은 세대들이 박정희를 제대로 알고 또 이 박정희 숭배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경제체제가 뭔지, 또 나아가서는 박정희 체제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런 게 나오나?
예.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참 미래가 없다 싶은데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두운데 그게 박정희 시대에 구축된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아직 크게 못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정치, 경제, 총괄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경제 시스템이 어떤 경제 시스템이었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피라미드 다단계라는 사업 방식을 알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들 거, 그죠? 그걸 상위층에서 뽑아먹고 고위에서 뽑아먹고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박정희가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쪼르륵 빨면은 쪼르륵 빨려 들어오는 그런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 시스템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탐구하게 될 텐데 우선 60, 70년대 한국이 경제 성장을 제법 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박정희 시대 제가 이제 저걸 통계를 해보니까 9.1% 성장을 했어요. 박정희 18년 동안에. 1961년도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1962년도부터 1979년에 죽었는데 80년도까지 보통 한 해 더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평균 내보면 9.1%입니다. 9.1%인데 우리만 경제 성장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통계를 우리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계를 쭉 내보니까 우리 정도 경제 성장한 나라는 제법 많아요. 특히 아시아에 많아요. 중국은 30년간 1978년도부터 2007년까지 무려 30년간 그 넓은 대륙에서 평균 10.0% 성장을 합니다. 박정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장기간 성장하죠. 지금 또 6.5%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죠. 이 고도 경제 성장을 하자면, 그죠? 하는 데는 뭔가 힘이 필요하겠죠. 그죠? 힘이 필요한데, 경제 성장에 세 가지 결정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자본이 있어야 토지, 기계, 공장 이런 걸 설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본의 양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전근대 사회에서 토지에 자본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산업 자본의 형성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고 얘기하죠. 초기에 이제 자본가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동양 사회는 그죠?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되게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의 질입니다. 노동자가 얼마만큼 머리가 돌아갔냐. 머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에는 그죠? 일 솜씨도 거의 대부분 사실은 뭐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오죠. 그죠? 학습, 머리도 필요하고, 학습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솜씨, 기술 숙련도도 필요하고,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발전 전략을 제대로 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그죠? 종속 이론에 바탕을 해가지고 종속 이론 가정하에서 어떻게 했냐면
수입 대체 발전 전략을 썼어요. 수입 안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발전 전략을 썼거든요.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한 나라는 대체로 성공을 많이 합니다. 왜? 왜 그럴까? 넓은 시장을 상대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기업 규모가 그죠? 아주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죠? 시장 규모가 적으냐 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한데 60, 70년대 한국 산업화의 결정적 계기는 사실은 미국이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미국이 제공했는데 미국이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미국이 세워줍니다. 그 민주당 정권 4월 혁명 이후에 민주당 정권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우죠. 그죠?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박정희한테 개선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수출주도 발전 전략이 성장 전략이 아닙니다. 수입 대체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요. 그런데 이걸 그 발전 전략을 수립해 주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거는 이 얘기는 백년 전쟁에도 나와요. 그 얘기가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래서 AID를 통해 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전면적 개입을 합니다. 사실상 한국의 경제 헤드쿼터 역할을 AID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원조를 제공해주고 그죠? 돈 대주고 두 번째는 안정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경제 전략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안정화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면 수출주도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초기에는요, 경제성장이 2.5%밖에 못해요. 이승만 정권 때도 평균 4% 경제성장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좋아하는 일제시대 때는 몇 퍼센트 성장했게요? 10% 성장했으면은 뉴라이트 말이 맞겠죠, 그죠? 2%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뉴또라이죠, 그죠? 여하튼 이 안정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경제 이 수출주도 전략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게 60년대 말까지는 거의 미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경제 계획에 개입해가지고 거의 설계를 하다시피 해줍니다. 디테일한 걸 누가 합니까? 경제기획은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요. 나는 미국이 한국을 구했다. 이 말에 한 30%는 뭐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D 감독관인 번슈타인이 박정희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이 사실상 1960년대에 한국의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미국 앞잡이 역할을 자임함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누가 그 길을 터주겠습니까? 역시 미국이 길을 터줍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게 1965년도부터 사실상 경제성장이 본격화됩니다. 1965년대 한미 관계의 결정적인 해인데 5월에 미국을 박정희가 방문해가지고 존슨하고 회담을 하는데 존슨이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베트남전이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파병을 해라. 그 대신 돈은 우리가 다 대주겠다. 그 다음에 방공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 체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근데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이 단교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국교 정상화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죠. 그죠? 어느 정도 들어왔냐? 차관도 많이 주지만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965년에 한일 조약 국회 통과되고 베트남 파병도 승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일본 자본이 유입을 합니다. 무상 3억 달러, 상업 차관 3억 달러 주기로 했는데 5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돈만 8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용병으로 월남전에 참전을 하죠. 그죠? 용병으로 참전을 한다는 이 말을 기분 나빠하는데 지금 외국인 그 농구 선수들 그 뭐라고 그럽니까? 용병이라 그죠? 왜 용병이라 그럽니까? 돈을 한국에서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용병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용병이라 그자면 그죠? 한국 농구 선수는 용병 아닙니까? 미국 선수만 용병이고 한국 선수는 용병 아닌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여하튼 용병이란 말이 그 굉장히 이제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있잖아요. 그런 용어인데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1966년에서 72년까지 만 해도 9억 2,500만 달러가 지원이 됩니다. 그 밖에 따라서 지원되는 걸 총 합계했을 경우에 한 15억 달러가 지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적 파병으로 여하튼 이런 저런 그 다음에 뭡니까 군인들이 벌어온 돈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진출해가지고 벌어온 돈 이런 거 해가지고 대체로 베트남전 파병으로 한 50억 달러 정도 한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 수출 목표가 10억 달러였어요. 그러면 1960년대에 50억 달러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수출입 무역 총 합계가 한 1조 됐다가 이제 1조 밑으로 깔아앉았죠. 박근혜 들어오고 1조 밑으로 깔아앉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시기로 칠 것 같으면 지금 한 20 되니까 한 20, 30조 정도 20, 30조 달러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뭐. 그 다음에 상업차관 미국, 일본,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지원금이
이 시기에 1960년에서 77년 사이에 70억 불이 지원이 됩니다. 이거 그 많은 부분이 국내에서 소비가 되죠. 그죠? 도대체 그죠? 이런 정도로 말하자면 자본의 홍수를 이룹니다. 이 시기에. 이 자본 가지고 경제 성장 못 낸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죠. 시장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죠? 미국의 이 방공블록에 들어감으로써 그다음 미국의 그 월남전의 용병으로 참가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다. 이건 확실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나라는 거의 다 고도 경제 성장을 합니다. 독일, 일본, 대만, 한국, 싱가포르, 영국이지만 홍콩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팔레비 왕조 때 그죠? 다 경제 성장합니다. 다 박정희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후 지원금이란 면에서는 월남전에 한국이 이제 실제로 파병을 함으로써 있잖아요. 총 한 30만, 총 한 30만 파병합니다. 30만 명. 그리고 죽은 사람이 5천 명이고, 거기서 죽인 사람이 한 5만 명 되고, 그 중에 한 9천 명이 민간인 학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경제 성장을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는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며 친미적인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해 왔다. 그러면 친미 정권 지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지원과 군사 지원 모두는 이런 친미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프레이즈 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 계획 차원,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시장 이런 면에서는 미국이 지원이 압도적으로 중요했다. 이건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제 성장을 그죠? 보면은 사실은요, 이 노동이 이루어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의 질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당시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장시간 노동을 한 겁니다. 초기 산업화는요, 노동 집약 산업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됐냐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또 이런 건 그죠? 사실 잠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얘기가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 지능 검사를 해보면요, 한국이 늘 세계 톱 클래스예요. 남북한 다 그래요. 아시아권이 다 높아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 높아요. 왜 그럴까?
내 생각에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글이 로마를 넘는다는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한글이 가지고 있는 정말 결정적인 힘이 뭔지, 또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힘이 뭔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솜씨가 참 좋아요, 한국인들이. 그 다음에 굉장히 근면해요. 근면한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의 근면성의 핵심은 뭡니까?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을 위한 무한 헌신. 이게 한국인의 근면성의 핵심적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래학자들도 상당히 이제 인정하는 게 한국인이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가지고 그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서 뭡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뭐 1,000원 이래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거의 뭐 3,000원까지 올랐더만. 여하튼 그게 그죠? 한 번 하면은 뭐 억 단위로 이래 거치거든요. 굉장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뭐 많은 사람들이 누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와 같은 처지의 어떤 삶을 보고 거기에 아픔을 같이 느끼고 한 숟갈이라도 그죠? 동참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전화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노동자 사이에서의 인화라고 할까 그죠? 나름대로의 어떤 연대성 이런 게 그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노동 성과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그런 기반이 있는 데다가 이 당시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뭐로 증명할래?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그죠? 67년도부터 참가하는데 28번 나와가지고 19번 종합 우승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초로 9연패를 합니다. 이건 지금도 없습니다. 아직. 77년부터 91년까지. 최근에도 5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학생들이 대학 가는 능력 가지고 이런 쪽으로 오히려 있잖아요. 그죠? 발전시키면은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 대학은 그죠? 한 40%만 가면 충분하다고 봐요. 대학 그렇게 많이 갈 필요 없어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그죠? 정말 충실하고 괜찮게 설계를 하면은 대학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에 배우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압도적인 장시간 노동을 한다. 몇 년, 2007년인가 그때 전까지 한국은 그죠?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뺏겼어요. 멕시코한테 뺏겼어요. 멕시코가 1위고 우리가 2위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주 60 내지 100시간 노동을 했어요. 있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 통계를 보면 55시간, 56시간 노동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대만이나 그 당시 경쟁하던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런 나라보다는 훨씬 많아요. 한 10시간 이상 많아요. 주당. 그런데 그 통계 전혀 믿을 수 없어요. 실제로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 살면 아침에 8시에 회사 딱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에 퇴근하는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하루 12시간 노동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대기업도 그랬어요. 재벌 기업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제일 안 된 이 노동 이 시간 외에 근무를 안 해도 되는 회사가 그때 당시 대한항공이었어요. 제가 대한항공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종 땡치면 나는 간다 하고 나왔어요. 여하튼 지금도 그죠. 한국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인턴 레지던트들 있잖아요. 주당 100시간 노동한답니다. 100시간 넘답니다. 의사들도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의 이 통계를 그죠? 믿을 수가 없어요, 저거. 그 다음에 예비 노동자가 풍부해요. 어디서 계속 올라옵니까? 시골에서 계속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저임 노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무권리 저임 노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가가 경찰 노릇을 해주죠. 그죠? 조폭 노릇을 해주죠. 그죠? 노조 만들려고 하면 뭐 작살 내버리죠.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정해놔봐야 아무 안 지키니까. 한국은 법이 필요 없어요. 이 시기에는. 그럼 그 두목 마음대로예요. 국가는 누구 마음대로? 박정희 두목 마음대로. 기업은 재벌 총수를 비롯해가지고 사주 마음대로예요. 뭐 오늘 야근 있어.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이런 있잖아. 저임 노동을 하면서도 가게를 유지하는 거는 그죠? 거의 다 엄마 희생 덕분입니다. 한국이 그죠? 이 정도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거는 그죠? 나는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엄마의 희생이 이 한국의 가족사라는 건 그죠? 한 10%도 안 돼요. 90% 이상은 고난의 가족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다 나름의 고난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진짜 최종적으로 담지한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면은 그것은 그 노동자들의 그죠? 힘,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적이고 거룩한 어머니의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은 누가 다 차지했다? 재벌, 정권, 박정희가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피라미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피라미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왜 하면 됩니까? 빨대만 딱 꽂으면 그죠? 쪼록 빨리 올라옵니다. 엄마는 그죠?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한국의 여성이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죠. 그죠? 지금 또 한국의 여성의 지위는 그죠? 아랍권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여권, 세계 최하위권의 여권에 대해서도 한국 남성들은 견디지를 못하죠, 지금. 그렇죠, 그죠? 우리 어릴 때 듣던 노래, 그죠?
듣던 얘기 중에 해방되고 좋아진 건 고무신하고 여자뿐이다 이랬어요. 여자가 그만큼 좋아졌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시기에 모든 짐을 다 짊어졌죠. 그죠? 그래서 엄마는 그죠? 엄마의 존재는 개인으로서 인격 주체로서 주권자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관계의 총화로서만 존재했습니다. 관계자로만 존재. 나는 늘 남한테 서비스하고 그죠? 봉사하고 바치는 존재였어요. 그게 뭡니까? 제일 처음 누구한테 바칩니까? 남편한테. 그 다음에 시부모한테. 그 다음에 자식한테. 그죠? 아니죠. 처음에 오빠한테 맞죠. 오빠나 아버지한테 맞죠. 어머니 시대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시종 노릇하지. 남동생한테 물건을 양보하고. 그래서 이게 만능 시녀예요. 그죠? 엄마, 아내, 며느리, 딸, 아줌마, 사회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 개인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존재로 존재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죠? 여성들한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름의 회복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이름을 잘 주죠. 특히 아줌마들은 그죠? 이름을 안 불러주죠. 누구 엄마 이카죠. 최고로 잘 불러주는 게 그죠? 그 다음에 누구 댁 이카고 그죠? 그래서 남편 아들의 독립과 성공을 위한 그냥 희생자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머니란 말에 다 이 피라미드 시스템이 그죠? 한국의 경제 시스템 피라미드 시스템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민중 수탈 시스템이거든요. 어떻게 수탈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참 이 수탈을 하는 것도 보면 그죠? 너무나 악랄해요. 적어도 그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말 수탈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수탈을 해요. 우선 강제노역자, 강제징역,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정상적인 그 보상을 있잖아, 그죠? 일본과 짜고 차단해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상 청구, 개인 배상 청구권을 그죠? 국가가 막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미국, 일본에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짓을 안 했습니다. 최고로 잘한 게 언제 노무현인 정권 때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먼저 배상을 좀 해준 거죠, 그죠? 선배상을 좀 해준 거죠. 난 그 방식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한국의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냐? 일본을 위한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요, 절대로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고 소일본 제국 정권이에요. 지금 몇 년입니까? 65년도 같으면 지금 50년이 지났습니까? 그죠? 이 50년 동안 이 징용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그게 박정희입니다. 김종필이고. 난 한국인이 일본을 욕하기 전에 박정희, 김종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따져야 돼요. 일본은요, 상당한 준비를 해놨어요. 일본군 성노예, 강제노역자, 강제징용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미귀한 자, 이런 사람들 배상권을 다 빼앗아 버렸다. 근데 그죠? 일본은 사실은 미지급 임금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일본의 사회당 정권이 들어섰으면요, 그거 줬을 겁니다, 아마. 아베 같은 놈이 들어서니까 안 주는 거죠. 절도 생까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고 오히려 매춘부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2011년 현재 4조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일본은행에서 우리나라 말하면 한국은행, 그죠? 거기서 보관하고 있었던 돈입니다. 그래서 한일 정부가, 그죠? 담합을 해가지고, 일본 자민당 정권, 그 우익 정권하고, 박정희 정권하고 담합해가지고, 요걸 홀라당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요. 미쓰비시 등 있잖아. 일본 기업들이 이 전부 일본 기업들이 줘야 될 돈 아닙니까? 4조 원이, 그죠? 그 기업들한테 뒷돈을 받습니다. 이 확인된 거예요. 6,600만 불을 받아요. 어디 계산해, 나중에 이제 계산해서 이 당시 6,600만 불이 어느 정도 예산인지, 이 한 해 예산의, 그죠? 10%가 넘어요. 이 돈 가지고 뭐 했느냐? 중앙정보부에서 공화당 창당해서 이 돈 가지고. 그러니까 공화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일본 간첩 정당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못 참게 또 정말 골 때리는 게 월남전 용병의 해외 수당을 떼먹은 겁니다. 이건 인간들이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래요. 완전 마귀예요, 마귀.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온 얘기인데, 수천 달러에 달하는 사병의 평균 급료는 한국으로 송금되었는데,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 수천 달러라는 얘기예요. 미국에 의해 지불된 급료보다 상당히 적은 비율을 지급받았다고 믿었지만, 그마저도 사실은 한국 정부에서 말하자면 미국이 한 50달러 받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나마도 한국 정부의 중간에서 또 띠먹고 더 적게 줬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급한 액수는 정확한 건 안 나와 있지만은 수천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준 그 액수는 내가 조사를 해놔놨어요. 다른 국가에
이제 예를 들면 대령한테 얼마 주고 뭐 얼마 이래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거의 한국인 이 한국인들한테 준 이 거의 한 10배 정도 돼요. 실제 지급 액수는요. 일병이 40달러, 상병이 45달러 뭐 이런 식이었어요. 중사 60달러, 상사 75달러 월급이. 그래서 이 2012년 이런 게 떼먹었다는 걸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 2012년 4월 18일 한국군 2대 주월사령관이었던 이세호 대장은 서초동 전자랜드 강당에서 있은 안보 강연에서 월남 파병 해외 근무 수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병장 기준 500달러를 받아서 10분의 1인 50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에는 국고에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 확충을 위해 썼다고 했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응? 응. 이거 그죠? 소송을 해도 한국에서는 또 뭐 이기지도 못해요. 왜?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이런 있잖아, 그죠? 반역사적인, 정말 있을 수 없는 약탈. 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농민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 약탈. 이것도 뭐 굉장히 심하죠. 우선, 모든 조직을 관제 조직으로 바꿔버립니다. 농협을 만들고 새마을운동을 시행하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는 모두 해체해버립니다. 그 노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했는 농촌진흥운동하고 똑같은 운동을 합니다. 이게 남북이 똑같아요. 남한에서는 새마을운동하고 북한에서는 천리마운동. 이게 뭐냐 하면요. 노동력 착취입니다. 핵심은.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을 볼 것 같으면요. 도로 닦고 하는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동네도 그죠? 그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버스가 들어가려고 하면 길을 넓혀야 돼요. 그렇죠. 그죠? 지금은 국가가 사가지고 하죠. 그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니 내놔라 그랬어요. 안 내놓으면 역적되고. 땅부터 우선 뺏어야 되지. 땅을 이제 일단 이 도로로 내놓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대주는 게 뭐냐면 시멘트하고 철근 대줍니다. 그거 가지고 지 농기구 가져 나와가지고 다 부역하는 거예요. 이건 왕조시대죠. 그죠? 왕조시대 여역하고 똑같죠? 그래, 마을마다 시멘트, 철근을 나눠줘가지고 무상노동을 시킵니다. 1970년대에 노력동원, 무상노동을 강제한. 그런데 이걸 정말 훌륭한 어떤 이 농촌 발전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지금 이 시기에도 재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참 이해할 수가 없죠.
난 그런 머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근혜가. 아직도 왕조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도 참 한심하죠, 그죠? 이런 걸 지금 또 있잖아. 새마을 운동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참. 예? 예. 그러고 이걸 유엔에서 특별 어떤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유엔에서 또 이런 걸 선전하고 또 제3세계 보급한다고 나서는 반기문이도 정말 골 때린 사람이에요. 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그죠? 되나 안 되나? 말이 안 되는 짓을 그냥 하고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정신 상태가 여기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1960년대 저고가 정책으로 이게 저고가 정책을 해야 도시 빈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겠죠. 그죠? 70년대부터는 고고가 정책, 이중고가 정책을 쓰는데 이것도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김대중이 선거에 나서가지고 이중고까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거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남과 북이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냐? 또 미국과 한국이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냐? 그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경만 열어보고 마음대로 오고 가라 하면은 답이 금방 나온다. 1시간 내에 답이 나온다.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더 좋은 나라인지. 그러니까 농촌이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은 이 시기에 있잖아, 그죠? 농촌 인구의 1961년도에 농업 인구가 57.1%였는데 박정희가 죽은 79년에는 30%가 안 돼요. 29.5%예요. 거의 반으로 줄었죠. 그죠? 그 다음에 농업 소득은요.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도시의 전체 평균의 한 4분의 3쯤 됐어요. 74.3%. 그런데 박정희가 죽은 그 해, 그죠? 55.8%. 전체 평균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농촌이 어려워가지고 도시로 그 도시 빈민 생활을 하는 게 어떻다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판자촌에서 사는 게 그래도 농촌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은 농민들이 지금 박정희 숭배는 그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가장 버림받은 자가 가장 존경해요. 그래서 참 이것도 참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이 이래 되는가? 노동자 착취. 우선 전번에 우리 그 박정희가 5.16 반란 일으키고 나서 노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주적인 민주노조, 전국노협 같은 노조는 없애버리고 중앙정보부에서 기획해가지고 노조 결성할 간부들을, 전국 간부들을 구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노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 지금도 있죠, 그죠? 이거는 누구 작품이다? 중앙정보부 작품입니다.
세상의 노조가 국가정보기관인 노조를 만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이런 거는 싹 금지. 금지하는 대신에 요들을 뭘 줍니까? 당근을 주죠. 그죠? 나도 그 당근의 수혜자예요. 뭡니까? 연금 혜택이죠. 그죠? 연금 혜택인데, 그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연금 혜택입니다. 그죠? 지금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중고등학교 교사도 거의 비슷한데, 이 대학 교수나 중고등학교 교사나 한 30년 정도 하고 나면요, 한 300, 한 몇십만 원 받아요. 한 3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요. 받는데, 그 부부가 받으면 얼마를 받습니까? 680만 원을 받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 연금제도도 이런 연금제도는 없어요. 장군들요, 400만 원 받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그래, 넘지. 그래, 이제 준장만 돼도 400을 받는다, 이 얘기야. 준장. 그래, 여하튼, 이런 있잖아요. 그죠? 말하자면은, 그, 한국에서 통치에 필요한 그룹들 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부 독재니까, 군사 독재니까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군인들, 장교들한테는 미래를 싹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 독재체제에서 말을 들어야 되겠죠. 미래 싹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군사정권이 옳다. 한국적 민주주의가 옳다. 이걸 계속 세뇌해야 되겠죠. 교원한테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그죠? 연금 낸 액수에 비해 가지고 수혜는, 그죠? 한 너댓 배 될 거예요, 너댓 배. 말이 안 되는 설계예요. 그건 사실은 다 나중에 누구 부담으로 가요? 다 국민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왜 없는 사람 또 부담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 한국에 지금 국민연금하고 이제 각종 이 특혜연금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하고 엄청난 격차죠. 꼽 이상. 꼽이 뭐예요? 국민연금 200만 원 받기 어려울걸. 그래서 이런 특권적 연금 제도로 흡수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히 일종의 국가계급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러시아, 소련에서 소위 노멘크라토라라는 거하고 특권계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가, 그죠? 이 그룹에서 민주화 세력이 나옵니다.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 버림받고 짓밟히고 하는 민중한테서는 민주화 세력이 안 나옵니다. 왜? 민주화라는 거는, 그죠? 자유의 맛을 보고 배고픔을 넘어서야, 그죠?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 그런 가치를 발견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그죠? 끝없이 인간이 먹고 사는데 헉헉대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은 그건 그냥 문서에 불과하죠. 그죠?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허구에 불과하고 무권리 상태에서 무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국가가 노동자들을 기업에서 노예화 시켜준 거죠. 그죠? 왜? 이들이 여기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더 강한 폭력으로 조져버리니까. 그죠? 어?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알릴 방법이 그죠? 죽는 도리밖에 없는 거라. 처절한 거죠. 전태일은 죽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전태일이 그런 분신 자살했을 때 이 한국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죠. 한국의 그 산업민주화 운동, 이 노동운동 또 경제민주화의 그 뿌리는 거죠. 전태일의 죽음에 있습니다. 최악의 노동 조건과 임금,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1960년대 실질 임금 상승률이 그죠? 생산성의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상승은 예를 들면 10% 했다 할 것 같으면 임금은 4%만 인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70년대는 조금 나아집니다만 그 뭐 반 정도밖에 안 해줘요. 그것도. (70년대) 노동자 75%가 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75%가 소득세 면세점 이하입니다. 소득세를 낼 형편이 안 돼요. 지금도 뭐 거의 한 60% 넘을걸요. 어디 뭐 통계가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압도적인 세계 최장 시간 노동. 이건 중소기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대기업에서도 그랬어요. 하루 보통 12시간 노동. 12시간 노동을 안 하는 기업은 그죠? 아주 예외적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청계천 피복 공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보통 한 16시간 노동했다 그래요. 하루에. 그 자영업은 더 심각해요. 아침에 열어가지고 밤 통금 얼마 전에 문 닫아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 시기에 이 통계를 못 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 실제 이 노동했던 사람들의 이 인터뷰나 이런 기록들을 볼 것 같으면, 그죠? 최소 12시간 했다 하더라도, 그러고 일요일마다 노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이틀 노는 게 보통이에요. 월 한 340시간 돼요. 연 4,000시간이거든요. 지금의 한국의 노동시간이 1년에 한 2,400쯤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한국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산업재해가 막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1964년도에는) 사망자가 33명이었는데 79년도에 가면은 재해를 입은 사람이 13만 명, 사망자가 1,537명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근데 그죠? 요 전번에 JTBC에서 보도한 거 봤죠? 뭡니까? 짐 옮기는 지게차가 사람 치였는데 그걸 재해 신고를 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병원에도
제때 이 119도 안 부르고 저거 자체 처리하는 거 봤죠, 그죠? 그 산업재해를 재해가 일어나면 기업에 좀 손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아예 안 하고 저 자체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상 죽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기업이 그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죠. 돈이면 다 되는 사회였어요. 경찰, 검찰, 어느 곳 없이 돈이면 다 해결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할 리가 없죠, 문제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백으로 해결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이제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노동계급의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태일 분신이 역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의 노동운동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품 모방, 동일 방직, 청계 피복 노조, YH 무역 노조 등 이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이죠. 재벌이 이제 이런 민중 착취, 농민 착취, 노동 착취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정권이겠죠, 그죠? 그 주체가 재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아까 마련한 이 물꼬를 튼 자본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재벌에 집중 지원해주죠. 그 다음에 재벌이 차관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차관을 하면요, 그때 차관 금리가 한 2.5% 이하예요. 근데 실제 인플레이가 한 20% 돼요. 그러면은, 그죠? 1년에 그냥 돈 가만 가지고 있어도,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그죠? 20% 정도 덕을 보는 거예요, 그냥. 100만 달러 가지고 있으면 20만 달러는 그냥, 이 한국 돈으로 했을 때 20% 그냥 먹는 거예요. 우선 재벌이 중소기업을 흡혈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죠? 초창기에는 그래도 흡혈이 사주 중심으로 됐지 직원들까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직원들까지 하청업체 등쳐먹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갑을관계죠. 그죠? 갑을관계 아닙니다. 갑을관계는 어디까지나 계약관계죠, 그죠? 그렇죠, 그죠? 계약관계 아닙니다, 이거. 상하관계입니다. 실제로는. 요구하면요, 그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갑을관계는, 그죠? 내가 안 한다 할 수 있어요, 갑을은. 그죠? 안 하면 중대. 그러니까 단가 후려치기, 그 다음에 무상으로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노동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 국가도 이 짓 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기술 좀 제대로 된 기술 좀 하나 힘들어가지고 만들면 그거 혹 따먹어버리죠. 한국은 중소기업에서 성공한 대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창고에서, 그죠?
뭐 빌 게이츠니 뭐니 그 미국의 IT 이 산업의 어떤 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죠? 거의 나무 돈 빌려가지고 우리 돈을 말 같으면 한 500만 원 빌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대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엄청난 어떤 이윤을 창출하죠. 그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국에 그거는 기업에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전 부문에 다 그렇습니다. 학생이 그죠? 연구해 나가는 걸 지도 교수가 지 논문으로 둔갑시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연구비를 학생들한테 주지도 않아 놔놓고 도장 찍으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상식화되어 있는 사회. 그걸 거부하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 그게 한국 사회입니다. 나는 세상에 이런 저질 사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중흡혈은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농민하고 노동자. 개발흡혈. 이게 그죠? 개발흡혈 이것도 참 심각합니다. 악성 한국은 그죠? 그 이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으로 간 결정적인 이유가 대체로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초기에는 뭐냐면 토건 국가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으로 갔다고 했는데 요즘은 또 그 인구 문제를 또 이유로 꼽더라고요. 꼽는데 한국은요, 일본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토건 국가입니다. 뭐만 보면 압니까? 두 가지만 딱 보면 압니다. 하나는 아파트 비율이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파트 비율이 한국이 지금 전 주택의 60%입니다. 이거 토건업자 다 먹여 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4대강. 네, 4대강 사업. 22조를 5년간에 날려버린 거죠. 네. 날려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있잖아. 저거요. 불원간에 저거는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몇 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집 짓다 부쉈다 부짓다 부쉈다 하는 짓이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우리 나중에 이제 바꿀래 망할래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한국의 그죠? 부채 재앙하고 아파트 재앙은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정도 폭발하냐는 게 문제인데, 언젠가는 폭발하는데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권 안에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정권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관리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죠? 역대 정권권에서 관리 능력이 이렇게 없는 정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최고 권력자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맨날 하는 건 뭡니까? 패션쇼 하죠. 그죠? 관심은 그것뿐인 것 같아요. 몇 가지 더 있겠지만은. 그 지가가 그죠? 개발 흡혈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강남이 만들어졌죠, 그죠? 대표적으로 강남 그 다음에 또 울산 그죠? 이 개발 이익이 정권 재벌 이제 투기꾼 이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돌아가는데
핵심은 집값, 부동산 가격 폭등이죠. 그죠? 폭등인데 18년 동안 100배 상승했다 그래요.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 경북대학교에 있는 이정욱 교수가 이거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이걸 따져보니까 연평균 33.1% 상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죠?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정말 좀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1960년도에 이 통계청 통계 자료에 들어가 보면요. 1955년도에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81%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죽은 그 이듬해 1980년도에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58.5%입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가? 20% 이상이 자기 집을 잃어버렸다. 그게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흡혈, 이건 인플레는 일어나면은 유산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죠? 그 봉급생활자는 다 날리는 거죠. 그죠? 연평균 물가는 16.5%. 지금 일어났으면 어때요? 지금 물가는 어때요? 1% 내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라는 것도 그죠? 소수 자산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민중의 그 피를 빨아먹는 과정입니다. 빨대 박정희. 요 피라미드 경제, 피라미드의 경제의 제일 밑바닥은 사실은 뭡니까? 농민, 고위의 노동자, 고위의 중소기업, 고위의 재벌, 요래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고위에 뭐가 있습니까? 정권 정점에 박정희가 있죠. 그죠? 일제 피해자 파월 용병의 피해 대가를 횡령했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협잡 뒷돈. 김종필이 정권 파동 때 4천만 달러를 챙겼다 그래요. 일본 기업으로부터 뒷돈 받아가지고 공화당 만들었죠. 그죠? 우리가 알려진 가면 그렇지, 모르는 건 막 수없이 많겠죠. 미쓰비시가 이 일제시대 이제 강제 동원한 이 주범 기업인데, 미쓰비시하고 이 박정희 정권하고 완전히 밀착합니다. 그 다음에 리베이트, 차관 승인,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 각종 인허가, 이거 해줄 때 대체로 10%를 받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았을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프레이즈 보고서에 보면 25% 받은 경우도 있다 그래요. 날도 떨음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프레이즈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정치 헌금. 71년 대선의 경우에, 그죠? 김성곤한테 10만 달러 기부할 한국 기업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10만 달러 같으면 요즘 돈으로는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런데 이때 경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그죠? 뭐 몇백억 될 겁니다. 그죠? 그때 럭키, 현대, 상용, 삼성 이런 데서 이제 이 10만 달러 이상을 다 내놓기로 합니다. 그 외국 기업한테도 이 짓을 합니다. 참 놀랍죠, 그죠?
외국 기업에서 이 짓을 한다면 외국 기업에게도 뭘 줬다는 얘기입니까?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노조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세금 감면해주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칼텍스가 100만 달러 제공한 이런 것도 거기 자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자금 세탁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얘기가 있어서 여기 적어 봤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정치, 경제, 권력 구심들이 박정희에 의해 균형 잡히고 총대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김종필, 김성곤, 이후락, 김형욱이 그들이었다. 그 김종필은 차차 배제됩니다. 박정희 눈에도 많이 왜 그러냐면 2인자 노릇을 자꾸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죠? 2인자는 박정희는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지가 평생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여하튼 지가 뭐 설계한 대로 해야 되지. 누가 딴 사람이 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이후락은 서해스 계좌를 관리했다고 그래요. 이 프레이즈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1975년 이후에는 박정희가 직접 수금하고 관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박정희가 사살된 후에 발견된 청와대 캐비넷에 9억 원이 들어있었죠. 그죠? 이게 오늘날 그때 당시 가격으로 있잖아요. 은마 아파트 31평 내지 34평형 45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네티즌은 20, 30대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1979년 은마 아파트 분양 광고 전단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거 참 어떻게 찾았는지 그걸 딱 올렸어요. 평당가 68만 원으로 31평형이 1,800만 원, 34평형이 2,100만 원으로 홍보되어 하고 있다. 한 평균 2천만 원 잡으면은 그죠? 45채죠. 요즘 돈을 얼마 줍니까? 400억에서 450억. 그걸 창고에 넣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 중에 6억 원이 누구한테 갔어요? 박근혜한테 갔죠. 아직도 안 기원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박근혜에게 갈 이유가 전혀 없는 돈이에요. 그게 박근혜에게 가려고 하면 그 9억 원이 박정희의 개인 돈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죠? 아니, 상속이 될 수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 개인 돈이라는 게 증명되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렇지. 네, 그 이정희가 얘기했다가. 이정희하고 통합 진보당은 막 완전히 지긋지긋 밟아놨지. 복수 하나는 철저하게 해요. 흡혈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1970년경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이 챙긴 떡고물이 각각 1억 달러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그저 환율이 한 400원 정도 돼요. 400원. 그럼 4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박정희가 죽을 때하고는 9년 차이가 있으니까 400억 정도라면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 지금 경제 규모로 따지면은 한 몇 조 안 될까 싶어요. 그렇겠죠. 그죠? 1970년 한국 수출 목표가
10억 달러였으니까 이때 1억 달러였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겠죠. 그죠? 박정희의 71년도 대선 자금은 700억 원이다. 이건 얘기했었죠, 전에. 당시 예산의 13% 정도다. 이런 피라미드 경제는 존속할 수 있겠어요? 존속 못합니다. 이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고 무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무덤으로 가게 되어 있다. 망하게 되어 있다. 피라미드 흡열 시스템의 핵심 이거는 뭐냐면 맨 밑바닥에 직접 생산자가 있죠. 그죠? 농민 노동자, 직접 생산자죠. 그죠? 그걸 저임금으로 중소기업이 빨아먹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재벌은 그죠? 사실은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조립입니다. 대부분.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핵심 기술도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재벌은 돈 가지고 위에서 이걸 이제 쭉 빨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은 노동자 임금이 당시에 예컨대 당시에 노동자 농민의 임금이 당시보다는 한 곱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요게 재벌으로 돈이 다 집중되죠. 그죠? 그러면은 정권에서 그걸 딱 각종 아까 그 얘기했던 리베이트 이용해가지고 빨아가죠. 그죠? 거기에 또 떡고물 챙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김종필, 이후락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때 떡고물 챙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중앙정보부 운전기사까지 떡고물 챙겼어요. 동사무소, 그죠? 뭡니까? 앞에 앉아있는 뭡니까? 에? 데스크, 그죠? 앞에 민원 담당들도 있잖아. 돈 챙겼어요. 그래서 이래 해놔놓고는 이런 민중수탈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 이따 좀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보장이 될 수밖에 없다? 가족보장. 한국이 가족끼리 왜 그리 끈끈하냐?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요. 그죠? 가족끼리 단결하고 가족끼리 아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절대 독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복지, 조폭적 자본주의가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벌 독점을 하고 나면 최종 빨대가 박정희였다. 그래서 그런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선거 때 이 1년 예산의 13%를 그 선거 비용으로 쓸 정도로 돈 선거를 치렀다. 이거는 생각합시다. 재벌이 독점하면 동맥경화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폭체제. 2% 가지고, 그죠? 지금 또 70%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이래 되면, 그죠? 이게, 그죠? 이게 경제단입니까? 아니면 정치단입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단입니다. 왜? 황제 시스템이거든. 그죠? 이 현대 자동차 그 얘기를 이제 옛날에 한번 들어봤는데,
현대 자동차 뭡니까, 누구죠? 정몽구하고 술자리를 하게 할 때, 그죠? 그 부하들이, 부하라 해도 뭐, 전무, 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술잔 받으러 갈 때요, 여기 와서 한 잔 받아, 이렇게 하면은, 걸어서 못 간대요. 무릎으로 다다다다 하니까 받는데요. 그게 한국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경제체가 아니고 정치체제죠. 그죠? 하나의 왕국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왕국은요,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죠? 이 체제가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어발식 확장을 하죠. 그죠? 그러면 문어발식을 확장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확장하는데 돈 드니까 부채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이기기에만 이 시장에서 이 확장만 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등한시해 가지고 기술력이 떨어지죠. 그럼 결국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시장이 정상적인 공정한 경쟁이, 시장이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도 뭐가 돼야 됩니까?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재벌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의 그 중요 기업들을 완전 장악해버리죠. 그죠? 장악해버려가지고 저끼리 지원하고 하니까 이게 시장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왕국끼리의 어떤 영토 전쟁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돈이 위아래로 돌지 않고 국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가가 하는 일의 핵심 중에 하나가 돈을 어떻게 돌리는 거다?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위아래로 돌리는 겁니다. 각종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야 이 사람들도 돈을 벌고, 그죠? 돈을 버는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 그래야 이 선순환 구조가 생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돈이 위에서는 위에서끼리 돌고, 밑에서는 밑에서끼리 돌아요. 막노동자가 붕어빵 사먹고, 그죠? 재벌 저끼리 다 거래해버리고. 이러면 이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위에서만 돌고, 위에는 위에끼리, 아래는 아래끼리 돌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 사람이 돕니다. 돈이 안 돌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왜? 돈이 필요한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체제는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다. 피라미드 경제가 되면은 독점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양극화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양극화가, 그죠? 어떤 한 부분에만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 간에도 양극화 되겠죠. 재벌과 중소기업, 양극화. 그 다음에, 또, 나라 사람은 소득의 양극화. 그 다음에 뭐, 온갖 양극화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말년에는요, 진위 개수가요, 거의 0.4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통계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악의 복지, 그것도 있는 놈 우선으로 복지를 했다는 겁니다. 복지는 약자 우선이죠. 복지의 제일 원칙이 뭡니까? 약자 우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거고. 강자 우선의 복지라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완전히 거꾸로 복지죠. 그죠? 사회보장 지출이요. GDP 대비 1962년에 1.3%, 63년에서 78년 사이에 0.9 내지 1.4%. 그러니까 1% 내외를 넘어서질 않습니다. 그나마 79년도에 1.9% 가는 거는 의료보험이 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복지의 아주 그 핵심이 통치계급 특혜연금이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죠? 가만 놀면서 연금으로 부부일 경우에 근 700만 원 받는다는 그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딴 나라 연금들도 보니까 그죠? 독일 같은 나라도 대체로 한 2, 300만 원 수준이에요. 2, 300만 원 수준. 가계 수준으로. 1인 수준이 아니고 가계 수준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그 반밖에 안 되는 있잖아요. 국민소득, 그 개인소득이 독일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반은 조금 넘습니다만, 그런 나라에서 이 연금은 독일 사람들의 몇 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거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왜? 이 통치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고쳐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의료보험도 그죠?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유일한 사회보장인데요. 이것도 있는 놈부터 먼저 해요. 참 웃기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해요. 이거 다니는 사람이 훨씬 낫죠, 형편이. 그죠?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민중 착취를 하는 데다가 최소한도 사회보장제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사회보장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생기는 것조차도 약자를 위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이 아니라 강자를 위한 사회보장을 하다 보니까 민중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 빈민이 양산되죠. 서울 인구의 한 20, 30%가 도시 빈민이 됩니다. 이런 피라미드 경제의 결말은 나라가 무덤으로 변한다. 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 한국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못 고치면요. 박정희 프레임을 못 넘어서면은 한국은 북한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아마. 일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딱 그렇거든. 재벌 기업이요. 파산 위기에 가게 됩니다. 147개 그 차관기업 중에서 26개가 파산 직전입니다. 사실상 파산 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있는 것도 거의 다 아마 굉장히 부실해요. 왜? 부채 때문에 부실해요. 우리나라 IMF 위기 맞았을 때도 전부 그 기업 부채였죠, 문제는. 그죠? 그래가지고 IMF 위기 때는 외자 도입해가지고 해결했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했냐?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 돈을 거의 떼먹다시피 해버린 겁니다. 있잖아요. 재벌이 정말 제대로 할 것 같으면요. 재벌의 저놈들이 그 기업이 파산 날 경우를 정말 철저히 대비하는 것 같아요. 차관 기업들이, 그죠? 대부분 대기업들은 차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요. 이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이 사유화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이 삼성그면은 누구 게 돼버립니까? 이건희께 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한테 상속되고, 그죠? 모든 재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유화되면요, 그 사유화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 당연히 이윤이나 노동자의 임금이라 봐야 될 부분을 횡령을 하죠. 비자금 조성하고 뭐 여하튼 빼돌리고 이래가지고 횡령을 하죠. 공공연하게 횡령하는 게 이건희죠. 그죠? 그리고 그걸 국가에서 다 인정해주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 부실화되죠. 그러면 사채를 빌려 쓰게 됩니다. 또 왜 그러냐면 은행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정치 자금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그 기술 노하우나 경영 노하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에요. 아예. 이래 되면은 기업은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파산했을 때 사실은 파산시켜야 됐습니다. 이걸 또 국민 돈 가지고 있잖아요.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8.3 조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시기에 사채 이율이 한 50% 돼요. 5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은행 이자도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낮은 이율 16.2% 이자로 하고 그것도 3년 동안 하나도 안 갚아도 되고 3년 지나가지고 5년 동안 분할해서 갚는 겁니다. 이건 사실 공모란 얘기죠. 그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또 2천억 원을 내놔가지고 기업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금리가 더 싸요. 8%예요. 이거는 국민 돈으로 가지고 재벌을 막 퍼주는 겁니다. 그 신고된 사채액만 3천 몇백, 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9억 달러 정도 되는데 70년 수출 목표하고 맞먹어요. 총 통화량의 32%예요, 이게. 72년도 예산의 60% 정도고, 이들이 쓴 사채가. 이거에 특혜를 줬으니까 사실 재벌의 100조 이상, 오늘날 이제 예산 규모로 따지면 금년도 예산이 375조 정도 됩니다. 이거로 따지면 재벌이 한 100조를 퍼줍니다. 그거 더 웃기는 건요. 신고된 총 사채액 3,456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7억 원이 자기 기업의 사채 놀이를 한 기업주들의 사채란.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기업을 실제로는 돈 빼먹는 수단으로 써먹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사채 피해자 대부분은 사실 이 시기엔 서민이었대요. 요즘 사채업자하고 달라요.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은행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은행이 저금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가정부살이하고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집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고금리에 은행에다가 기업에다가 사채로 투자하는 경우래요. 대부분이 그랬대요.
그 사람들은 돈을 이 재벌놈들이 확 빨아먹은 겁니다. 박정희가 그런 조치를 취해 준 거고요. 이 강도예요, 강도. 이런 약탈 경제, 흡혈 경제에 아주 막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경제는요, 그죠? 1인당 GDP가, 그죠? 박정희 18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세계은행의 그 1인당 GDP 국가 순위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요, 1인당 GDP 국제 순위가 박정희 18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1960년도에 71위였는데, 60년대 71위였는데, 죽은 그 이듬해 역시 71위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진짜 한국이, 그죠?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굉장한 고평가를 받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10위에서 12위, 그 사이 경제로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이 시기에 그 민중 약탈의 방식이 인플레라 하는 얘기를 했죠, 그죠? 이 악성 인플레가요, 74년도에 인플레가 42.1%입니다. 요즘 이랬으면 어땠을까? 75년도에 26.5, 79년도에 18.8, 80년도에 38.9%. 부동산 가격 폭등도 아까 얘기했죠, 그죠? 18년 동안 100배 올랐다고. 그런데 박정희 18년 동안 GDP는 얼마 올랐냐? 개인 1인당 GDP 1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GDP 보다가 땅값이 몇 배 더 올랐다? 8배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 죽어나는 거죠. 없는 사람 집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상수지가 매년 적자예요. 그러다 보면 박정희 기간 동안에 거의 한 해도, 그죠? 경상수지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총 18년 동안 233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흑자로 돌아선 게 언제부터냐면 전두환이 때 조금 돌아섰고, 그 다음에는 김대중 노무현 때 엄청난 흑자를 냅니다. 흑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외환보유고가 세계 4위권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외환보유고가 세계 4위가 아니라 외채가, 빚이 세계 4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년 축구를 할 때 1, 2, 3, 4등이 이 채권 순위라는 순위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브라질이 1등 뭐 이래가지고 한국이 그때 4강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1984년대 전두환이 일본에서 긴급 차입을 해가지고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됐다면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는 꼬라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으리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도 완전히 갔고. 왜 그러냐면 이 피라미드 흡혈 경제로서는, 그죠? 유지가 안 돼요. 왜? 두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그죠? 하나는 내수 경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죠? 왜? 이 소수가 독점해버리니까 대다수는 쓸 돈이 없죠. 지금 한국 꼬라지 그 길로 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벌이 영토 전쟁을 벌이니까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수출도 안 되겠죠. 그럼 이 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김재규가 시적절하게 박정희를